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첫날입니다. 7월의 첫날. 자, 국회는 어둡고 정권은 어두워도 우리 국민들은 밝은 데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차기 대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아주 참 묘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 현직 검찰총장인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야권에서 대선 후보 제1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낙연이 대세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권에서는 이낙연, 친문에서는 이낙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이렇게 추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은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죠. 우리가 가면은 그 무슨 게임이랍니까? 길가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지가 뭐 이렇게 머리가 나오면 딱딱딱딱딱딱 치고 막 쳐도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치고 쳐도 이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온 게 아니지 거꾸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윤석열이 혼자 이렇게 있다면 막아도 계속 여기저기서 막 돼지 머리들이 튀어나옵니다. 얻어맞는 윤석열이 아니고 그냥 막는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표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의연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 정도 됐으면은 첫째가 굽혔을 것이고 90% 정도는 굽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게 돼 있죠. 근데 10% 중에서는 정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10%가 있다고 그러면 불의 내지는 영합 또는 적당히 이런 추임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한 90% 되겠죠. 그런데 이 정의라든가 공정, 이 헌법 수호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곤혹스럽고 괴로운 법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야권에서 1위가 된 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서 국민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검찰총장이었다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처벌하라고 그랬으니까 힘을 얻고 그 말에 힘을 얻고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편은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편이니까 라는 논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은 그때 검찰총장인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눈치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 초반부터. 왜? 조국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더더욱이 작년 8월달, 9월달 상계 보면 알지만 소위 검찰개혁, 조국 수호 이 간판을 가지고 불의를 갖다가 정의마냥 이렇게 외쳤던 그 검찰청 앞에서 시위들을 아마 국민 여러분은 기억을 할 겁니다. 검찰개혁이 뭐가 개혁이냐? 조국 수호. 조국이가 이 불의를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불의점을 갖다가 불의의 의혹을 갖다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대모대를 나오고 이인영이는 원내도 펴하면서
저기 10만이 모입니다 하고 서초구를 가리키고 모이라는 간접 선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을 때 그때 국민들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다 흔들리죠. 대부분들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권력 쪽에서 단 한 사람도 그를 응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특이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편을 드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이 정권이라든가 이 여당이라든가 또는 이 정권의 어떤 핵심부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단 몇 사람이라도 엄호를 해주는 세력이 한 30%라도 있었다면은 윤석열은 절대 대권 야권에서 1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위가 됐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윤석열의 장점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장점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거의 아무도 못합니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혼자 이 길을 못 걸어옵니다. 자, 검찰총장의 길은 꼭 꽃길이지만 윤석열이 걸어온 길은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지옥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얻어맞는 윤석열은 커졌고 때리는 정권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으면이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의 출발점은 아무도 엄호하는 권력이 없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바로 그 지점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부분을 윤석열이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윤석열의 신념입니다. 취임사에서도 얘기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바로 그 점에서 윤석열은 남달랐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오늘 이렇게 언론에 보면 다 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윤이 이 중앙지검장이 드디어 치고 올라왔습니다. 항명과 유사하다고들 합니다. 지시를 이거는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총장, 검찰청법에 원래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었는데 그 문항은 없어졌지만 그의 전통은 면면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라는 그 정점으로 해가지고 검찰청법에 검사들을 지휘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도 검사입니다. 지휘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에 불응한다. 또는 특임 검사를 만들자. 그걸 없애라. 이 수사 자문단을 없애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등등의 뉘앙스를 품어줬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에서는 항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항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수사 선상을 갖다가 수사가 이원화돼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사기관이 이원화가 돼 있다. 매번 건건 수사를 갖다가 예를 들면 매번 건건 수사를 갖다가 아래서 치워받는다면 그 수사기관이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정치 전략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딱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신문에 크게 등장했습니다. 권력이 비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문재인의 후배이자 문재인과 같이 과거에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한 그런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조국의 사람이라고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희석과 조국
그다음에 김오수와 이성윤. 김오수와 이성윤은 바로 조국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법무부 그때 검찰총장을 제거하자고 김오수 차관은 대검 차장에게,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검 강력부장에게, 그 강력부장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수사라인을 검찰총장을 빼자, 우리끼리 다시 만들자. 바로 조국이가 부임하기 바로 전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일날인가요? 9월 9일일 겁니다. 딱 그걸 했습니다. 9월 9일입니다. 아침엔가 아마 전화했을 겁니다. 9월 8일인가 9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월 9일은 제가 잘 기억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양쪽에 다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거부를 했죠. 총장이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대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자. 수사의 총책임자라고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데, 검사를 지휘하는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수사를 배제하자. 그것도 조국이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니까 그 두 사람이 나선 그 바로 검찰국장이 이성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어저께 드디어 치받았습니다. 아래서 치받은 거죠. 검찰 사상 이 공개적으로 치받은 현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내리쳤습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 실제적인 위가 아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위입니다. 그것도 뭐냐? 한동훈 검사장 그 채널 A와 검언유착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만들어 놓은, 권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죠. 그 프레임의 수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한번 칼 맞고, 추미애 칼을 맞고 부산으로 쫓겨갔다가 부산에서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딱 해놓고 지금 수사를 받는 아주 어쩌면 무척이나 억울한 그런 상황. 아니면은 범죄가 있었다면 뭐 당연하지만, 범죄가 만약에 없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사안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수사를 놓고서 지금 한 겁니다. 벌이는 그 게임. 이것이 바로 윤석열. 이제 윤석열이 극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윤석열은 옷을 벗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무용지물, 이제 억울함을 느끼고 분통이 터져서 뭔가 사고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고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사고친다는 유형 제1, 견디지 못해서 사퇴하고 나간다. 그 다음에 집단 몰이를 하고 있다. 아, 이 사람한테 이 검찰총장이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러는데, 검찰 내부에서부터 검찰총장을 버리는 카드라는 이런 인상을 주는 아주 역사상 없었던 일이 행여나 상상의 어떤 날개를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대로 갈 겁니다. 왜? 칼을 맞고 등에 칼 맞고 목에 칼 맞고 해서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 갈 것입니다. 네. 근데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 가는 순간 이낙연도 그 누구도 윤석열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국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국민의 여망의 바람,
근데 한 가지 묘하게도 말이죠. 윤석열은 국민이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설정하려고 해서 설정한 게 아닙니다. 취임사 때 법과 원칙에 따르고 그것을 향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월인가 등판이 됐는데 자기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됐는데 그때 지지율이 그냥 갑자기 펌핑이 됐습니다. 황교안보다 높아졌던가요? 황교안보다 그때 조금 바로 아래였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됐다가 이번에 지지율은 야권에서 1위가 됐습니다. 이 야권이란 건 통합당 야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전체적인 야권입니다. 야권에서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를 갖다가 이런 정치적인 이런 여론조사에 올리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 근래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부분이 문제겠죠. 그런데 결국 나왔습니다. 30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리얼미터는 친정부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상당한 친정부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알죠? 오마이뉴스는 친정부 매체입니다. 친여 매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 매체. 네. 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메타가 지난 주중입니다. 22에서 26일 전국 성인 남녀 2,537명 상대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10.1%로 이낙연 의원 이재명에 의해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리얼메타 조사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신뢰점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름은 제일 유명한 리얼메타입니다. 그리고 이 왜 리얼메타가 친정부 성향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정치 분석가라든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친정부 성향 가장 잘 나가는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근데 원래가 리얼메타가 아니고 이 여론조사 기관은 원래 이 정부의 친정부적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다소 친정부 성향이 있다. 그래서 친정부의 여권이라든가 대통령의 여론조사는 한 10포인트, 10%가 높이 생각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60%가 나왔다면 10을 마이너스 하고서 보면 그것이 그 수치다. 50%가 그 지지율이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40%가 나왔다면 실제 지지율은 30%일 것이다. 라고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대충은 맞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떠나서 여하튼 이런 리얼메타하고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에 의하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뭐냐? 야권에서는 1위, 전체적으로는 3위 됐지만 뭐 야권, 여권 그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여권 대 야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말 맞다나 2등은 아무 별 볼 일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숫자가 2등입니다. 1등 대 1등. 이낙연이 비교적 상당히 오래 가는 지지율이긴 한데 하기야 뭐 이낙연 씨 말씀은 뭐 절로 피하고 이낙연의 대세론이 반드시 이기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해창 씨가 대세론을 얼마나 몇 년간을 유지했습니까? 또 고건 씨가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까? 1위. 반기문 씨가 얼마나 많이 1위를 유지했습니까? 그러나 대선은
선거 돼봐야 아는 건데, 그러나 그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위가 된 것은, 지지율 오래 1위가 된 것은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무엇이냐?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국민들은 생각을 하죠. 뭘 생각하느냐? 아니, 이건 국민 생활들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거고, 국가 안보하고도 직접 관계 있는 거고, 헌법, 국민의 그 자유생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고도 가장 관계 깊은 게 헌법인데, 이거를 수호하면서 혼자 칼을 맞고 국민을 바라보고 저렇게 간다. 이건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1대1 이낙연 대 지금 윤석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한 어떤 정부의 지금 이 정권이 지금 휘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아주 휘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176석 가졌다고 포갑으로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장도 18석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공수처법 뭐 있어 법 그래 후속법 그럼 우리가 또 만들어 버려요. 또 바꿔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깔깔깔 웃고 한박 웃음 웃는 것이 오늘 어느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태년 웃는 모습. 활짝 어저께 단독국회 하면서 35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한두 시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통과시켜버리는, 토론 한 장 없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런 정권과 맞서고 있는 윤석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고 피해자와 피압박자와 압박자의 관계가 설정이 된 겁니다. 윤석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압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래서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위에서도 치고 짓누르고, 이 속에서 윤석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권이 스마트하게, 예를 들면 스마트하게 편안하게 이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존재 가치는 좀 식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 176석을 얻자마자 더 폭압적인 광풍을 불어내고 있습니다. 광풍. 국민들이 이해 못할 광풍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미래통합당은 말 한마디 못하고 꺽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바보라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직생입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100석, 100몇 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는 자만이 산다. 다시 말하자면 의원 배지 뗄 각오로 막을 때 막아서 초기부터 싸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과거에 이 선거 전의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투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입니다. 장제원, 그 다음에 요번에 신진, 장제원 의원 투사, 미래통합당 안에. 그럼 너 누구가, 투사가 누가 있습니까? 말 제대로 해서 그 여당과 집권여당과 맞붙어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수진, 새로 들어온 조수진, 그 다음에 신원식, 한 몇 사람은 지금 그 기들이 보입니다. 지금 벌써 오늘 어저께인가 무슨 얘기 했다고요? 국회 안에 들어가서 싸운다.
뭐 밖에서 안 싸운다. 싸우는 장소를 가지고 벌써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싸우고 안 싸우고는 장외든 장내든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뭘 장소를 먼저 내놓고 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노련한 여권 집권 여당들은 벌써 딱 보고 미래통합당 딱 보고 너들 대충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 하고 성분 분석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아마 태영호 같은 사람이 또 아주 잘 의회민주주의를 잘 지킬 사람입니다. 몇 사람들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가. 근데 벌써부터 이거 맛을 좀 봐야 돼. 국회의원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도 몇 개 있으면 좀 건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진석 같은 사람 보십시오. 국회의장 딱 버리잖아요. 네, 버린 카드. 자기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산다. 바로 이겁니다. 정진석 국회의장 자리를 던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카드로 확 던져버린다. 미래통합당에서 나 이렇게 된 판에 무슨 국회 부의장이냐 이거야. 부의장입니다.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건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봐야 될 거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만약에 앞으로 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윤석열이 첫째 피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잘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모함을 받아서 잘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스스로가 그만두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바지 식물 총장이라면서 가면서 온갖 모해와 모욕을 받으면서 갑니다. 그러나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로서 어느 극적인 순간에 자리를 탁 박차면서 탁 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죠. 여하튼 윤석열과 이낙연이 대선에 만약에 두 사람이 야권주자와 여권주자로 조우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은 필승입니다. 왜 필승이냐? 국민들이 그 바람이 거의 광풍이다시피 질풍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살아온 길을 지금 176석이 돼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이 정권을 또 추미애가 저렇게 강압적으로 인격 모욕 모든 것을 칼배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은 다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은 앞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돼서 분노로 교육을 주변에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여론화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연유로 윤석열은 주목의 대상일 뿐더러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제1번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 다음 카드도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그의 투쟁력이라든가 이분은 투쟁하려고 투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헌법 가치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그 신분으로 그가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르면 되는 겁니다. 임명권자가. 자르면 잘리는 순간 윤석열은 윤석열 값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과 언더도그마 현상이라는 그런 글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언론에 월간조선에 언더도그마 현상이란 건 뭐냐? 너무 피해자, 너무 압박을 당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적 동정심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또 아울러 있다는 바로 그것이냐 월간조선에서 그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그래도 지금 은연중에 희망이라는 게 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희망 지금 보이지 않고, 자, 윤석열에게 희망이 있다. 윤석열이 무슨 힘에 전체 야권을 아우를 수 있느냐라는 이런 미래통합당 자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자가 아니고 앞으로 주자는 여기에 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자만으로 주자가 대표 주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176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 야권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가치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프라이오리티 넘버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우선 들어온 분이 검찰총장 윤석열이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